제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는 제가 이제 제품 설계나 금형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출 뭐 프레스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서 업종상 인도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도 20년 전에 넘어갔을 때는 라면 하나 살 곳도 없었고 뭐 김치 한 조각 먹기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여름 되면 거의 50도가 돼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물론 뭐 거리에는 소똥하고 먼지가 뭐 아직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때는 지금의 수준하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너가 아니면 인도에 투자를 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았겠나. 제가 인도에 딱 들어가서 봤을 때는 비즈니스가 분명히 성장할 거 잠재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수가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나 동구 유럽 갔을 때는 내수가 너무 작아서 인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 내리기가 장기적인 뿌리 내리기가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인도는 10억 이상 14억 인구를 유지하니 내수를 충분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힘들지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단단하게 비즈니스를 유지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이 주재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젊은이들을 미국이나 당시에 유럽을 가는 거는 좋지만 인도로 가라고 그러면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기 때문에 하여튼 세틀 다운 되는 데는 하여튼 인원 또 주재원들 세틀 다운 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성 검토를 출장자를 내보내면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는데 태국,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쪽은 그래도 리포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인도를 출장 보내서 출장 리포트 쓰라고 그러면 잘 쓰면 본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를 원치 않으실 텐데 지금도 그 당시 때는 아마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오히려 오너였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하이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일반적인 이 기술적인 걸 갖고 있는 거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임률을 잘 만들어내고 효율을 만들어내는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을 제가 갖고 있는 기술로 보면은 사실은 인도에서는 괜찮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는 것이었지만은 인도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경쟁자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인도를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요. 초창기 때 뿌리를 내릴 때는 제가 영국에서 삼성하고 거래했었기 때문에 삼성의 모 법인장께서 인도 가보니 서플라이어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취약하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관계를 맺어서 이광일이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년만 가서 인도 가서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1년 가서 지켜보니까 저는 이제 그림이 보여서 제가 이제 작게 렌트 공장을 시작해서 기계 6대, 사출 기계 6대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자가 공장을 땅을 2,500평 갖고 있고 기계는 40대 이 정도 갖고 있고 1공장, 2공장, 3공장을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차근히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을 시작해서 유럽을 통해서 이제 인도로 들어갔는데 특히 인도의 모든 법적인 시스템이 영국의 모든 것이 아주 유사합니다. 뱅킹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노동법도 법은 이렇게 도큐멘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법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영국하고 유사하고 또 인도 분들이 영국의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는 다른데 식민지를 오랜 기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대한 동경심이 강해서 제가 영국의 영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요. 인도 들어가가지고 인도 소사이어티의
부촌에서 괜찮은 그 그레이드가 높은 분들하고 그 소사이어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영국 영주권자라고 하니까 그 동네 멤버십을 금방 주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한국 그러면 굉장히 좋은 아주 그 가까운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보다는요. 그 다음에는 그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계급이 정해져 가지고 뭐 위에 뭐 사단장께서 한마디 하면 밑으로 그냥 쫙 명령어가 흘러가듯이 제가 아침에 가서 이렇게 회의 잠깐 해서 이렇게 업무 지시를 딱 내리면 마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그 공장을 할 때는 그 포장하는 작업자가 나 저나 뭐 비슷하잖아요. 퇴근하면 같이 어깨 동무하고 맥주 마시러 가는 거고 그냥 미스터리 그러고 같이 다니는 건데 인도는 그 굉장히 그 자기 상관이나 보스를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리슨해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제조하시는 사장님들이나 간부 임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군대 문화를 많이 갖고 계셔서 오히려 선진국보다는 인도의 그 카스트가 있는 시스템 속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회의를 잠깐 하면 그냥 이미 이 업무 지시가 저 바닥까지 이렇게 쫙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카스트 제도가 우리가 그 이 제조를 하는 공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를 조금 더 우리가 그 인도에 투자를 하거나 인도에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터치하셔서 조직을 운영하시면 오히려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의 그 이 노동의 질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젊잖아요. 굉장히 젊은 노동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 아주 액티비티가 있어서 물론 한국의 그 노동의 그 이런 만족도하고는 다르긴 하나 제가 경험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그 이 종교와 문화 속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눈치를 본다? 그 상황을, 시츄에이션을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서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 2, 3년 굉장히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호흡이 눈치만 봐도 굉장히 그 알아차리는 그런 그 인식 능력이 탁월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포뮬러를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 루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매뉴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인도는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순발력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제조업이나 공장이나 아니면 세일즈나 이런 거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준비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또 한 가지 언어인데요. 택시기사도 스톱이라는 말을 알아듣고 택시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땡큐라는 단어를 압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모든 그 언어가 아까 말씀 3,000개 언어가 있지만 그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부터 아주 교육받지 않으신 분들도 간단한 단어들을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면 그냥 웬만하면 모든 그 제가 힌디를 배우지 않았고 영어를 단어를 쉽게 몇 개 나열하면 이미 의사소통이 되는 거라 젊은 노동력이 있고 그다음에는 의사소통이 쉬워서
이거는 중국하고는 굉장히 그 상반된 경쟁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슬로바키아나 헝가리 갔을 때도 이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 때는 영어를 또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쪽 슬로바키아 언어나 헝가리 언어는 또 구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그 대화가 힘들었는데 인도는 너무 그 좋은 그 언어를 소통하기가 이 바닥에 현장에 가서도 언어 소통이 쉬워서 그런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점 같은 거라면은 이 공장 부지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가서 1년 정도 있다가 저는 바로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근데 분양 받지 않고 세컨 바이어 이상이 되면 퍼스트 바이어가 안 되고 세컨 바이어 이상이 되면은 퍼스트 바이어가 되는 순간 분양가의 한 3배 정도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분양 받는 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 서울 시내 강남에 그 아파트 분양 받으면 로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에서도 그 시나 구청에서 분양하는 땅을 직접 받을 수만 있으면 받는 순간 3배 정도가 되니까 땅값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공장을 하기에 땅값이 공장 부지값이 확보가 좀 어려운 편이고 그 투자비에 비해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데 그렇지만 땅을 어떻게 잘 사느냐 공장 부지 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퍼스트 바이어가 돼서 저는 제가 20년 전에 27, 8년 전에 이제 땅을 분양받았고요. 2,500평을 한 10배 오른 것 같아요. 땅값이. 그래서 제가 2공장을 렌트를 했고 3공장은 제가 또 3,000평을 그냥 부지만 확보하고 있죠. 퍼스트 바이어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사는 데는 굉장히 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등기 소유권에 대한 이게 확증 이런 게 좀 약해서 땅을 사시는 거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땅 때문에 소송이 많이 걸리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땅의 소유권이 굉장히 복잡한 거라 이런 프라이빗 랜드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이 대대손손 한 20명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땅도 있고 한 명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에 인도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땅을 시나 구청에서 분양하는 퍼스트 바이어가 되는 것이 싸고 안전하다. 그다음에 인도도 이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땅을 확보할 때 그 시나 구청에 가서 내가 비즈니스 플랜을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면 그쪽에서도 내국인과 좀 다르게 페이버를 줘서 땅을 퍼스트 바이어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지역을 또 만들어서 림나나라는 델리에서 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다가 자기네들의 지역을 공단을 분양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퍼스트 바이어가 잘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해주면 땅값도 오르고 소유권에 대한 아규먼트도 안 생기는 거라 굉장히 큰 중요사항인데 공장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오피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제조업하면 땅을 한 10,000평, 20,000평, 수천 평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국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인 이런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과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게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것에 대한 정의가 종교적으로 좀 달라서 옳은 것도 옳은 거고 틀린 것도 옳은 거고 네 것도 네 게 아니고 내 것도 내 게 아닌 거고
뭐 이런 소유권에 대한 이런 그 이 역사적 종교적으로 좀 이 다른 문화를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시면 투자가들이 가시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잘 이렇게 사전에 숙지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런 한국 이 관리자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그 갈등이나 이렇게 의아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잘못 발동이 되면은 이 노사 붕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취지. 노사 붕괴가 인도가 이렇게 군중 심리라고 그러네. 그런 게 본인은 굉장히 약한데 여러 명이 모아놓으면 막 목소리를 내고 막 같이 뛰어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노사 붕괴 실제로 한국 업체들도 꽤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이렇게 주재원이 현장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부분 모랄에 대한 이게 약간 다른 시각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많아서 굉장히 큰 주의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뱅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에서 이제 뱅킹을 쓰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요새는 이제 한국은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농협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지금 아까 그 김병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그 무역 흑자를 굉장히 인도에서 보는데 저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도 정부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관세 장벽을 인도가 계속 장벽을 잡을 텐데 우리도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 그 무역 흑자만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무역 장벽을 좀 무너뜨린다. 서로 상호 호혜. 인도도 이익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란싱을 맞춰주는 스트래티지가 저는 더 롱텀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인도 제품보다는 우리나라 제품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인도로 많이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출하는 거죠. 인도 입장에서는 수입이 많잖아요. 물론 저희 기계가 전부 다 그 한국에서 가져가는 기계이고 많은 원자재도 소모자재도 제가 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들어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부는. 그래서 제가 무역회사를 따로 갖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100억 이상을 한국으로 수출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내수를 팔아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100억 이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 증인일 수 있죠. 그래서 인도에서 싸지만 한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찾아야 된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시각을 한국에 있는 물건을 인도에다 갖다 판다만 생각했지 그동안. 왜냐면 인도를 너무 좀 이렇게 선진국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도에 싼 물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물건들을 한국에 가지고 수입해서 팔고 무역 그 바란싱도 맞추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물건들의 리스트를 대체해서 인도 물건을 갖다가 한국에다 팔면 당장은 다 될 수 없으나 점차 바란싱이 맞춰지고 충분히 그 금액적으로 보면 무역 전체 금액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앞부분에 하신 말씀을 먼저 김봉훈 박사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월드뱅크가 2020년도에 듀잉비에서 발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이 뇌물 줘서 순위를 바꿨다는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순위락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말씀도 잘 하셨는데 한국에 비교 한국이 4위, 5위인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에서 사업하기 좋으냐 물어보면
과연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인도가 물론 과거에 안 좋다 보니까 모디 총리의 각종 정책에 의해 가지고 순위가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죠. 그 부분에 있는 거는 팩트지만 결국은 우리가 할 거는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우리가 인도를 어떻게 먼저 이해할 거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주전을 보낼 때도 보시면 인도에 관련된 책 하나 읽고 가신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딴 데 가면 인도를 아는 책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가라. 최소한 그 나라에 있는 문화를 알 수 있는 건 뭐 라마야나라든지 마하바라타라든지 아니면 요새 넷플릭스에 나온 화이트 타이거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딱 가가지고 또 가서 문제가 되는 거는 노사갈등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과거에도 보면 국제경영할 때 노사갈등이 굉장히 많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선진국에 가서는 절대 노사갈등이 발생을 안 해요. 인식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는 우리가 밀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그분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안 내다가 개도국이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만 가면 이상한 의식의 발동을 해가지고 걔들을 완전히 밑으로만 보기 때문에 설득 문화가 아니거든요. 인도 문화라 하는 거는 고배경 문화가 아니고 저배경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협상과 논의하고 설득을 통해야 되는 건데 한국은 고배경 문화가 다 아는 거 해가지고 한국은 그 시기 문화가 통하는 나라고 인도는 그 시기 문화가 통하는 게 아니고 문서에 쓰여진 모든 것들을 받아서 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천천히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약하고 자기가 마치 지점, 법인장, 그 다음에 대표라고 해가지고 밑에 사람을 큰 소리를 억누르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의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는 뭐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주제에 충실하자면 제가 두 장으로 해놨는데 장단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다는 거고 이 인구도 거꾸로 보면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저희 포스코도 가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젊은 청년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있느냐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집단의식을 말씀하시는데 동일 지역 내에 많이 인력을 채용을 하면 얘네들이 세력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가 차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소비시장, 이거는 뭐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삼성, 현대 다 들어가 있고 현재 자동차도 들어가 있고 추구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저희가 투자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기업이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삼성 SDI가 18년, 19년에 그 구르강 건체 밑단에 있는 유피주에 투자를 한 게 그게 제일 크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사실은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시장이 크다는 건 누구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디 정부의 정책 의지죠. 그전 정부에 비해 가지고는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모디 총리가 추구하자 하는 친기업 천하적인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기 때문에 나갈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조업도 육성하는 게 지금 가장 크고 사실 이 제조업도 메이크 인 인디아 이게 이제 계속 진화되면서 리뱀프 인디아도 나왔고 그다음에 셀프 리라이언트 인디아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거든요. 인도가 제조업을 키우자면 결론적으로는 완벽한 수입 대체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자면 문제는 뭐냐면 밸류체인이 갖춰져야 되는데 대표님들 말씀이 밸류체인 자체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원자재도 다 수입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조업을 중간 단계에 있는 생산 단계만 키울 수 있느냐? 그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디 총리가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제조업이 원래대로 목적대로 목표대로 25%까지 안 가니까 최근에 도입한 게 어떤 프로덕션 링크드 인센티브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보면 정해진 규칙들이 다 있거든요. 이 문서 해독 능력이 저희가 좀 딸려가지고 겉으로만 보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세부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세부 조항을 보고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매출 전가액의 4에서 5%를 현금으로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5년, 6년 받으면 사실은 투자비가 한 50%도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제조업을 키워나간다. 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죠. 그렇죠? 세마이컨덕터. 근데 인도가 하는 거는 삼성이 하고 있는 2나노나 이런 나노가 아니고 20나노, 40나노 주로 중저가로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들어가는 타겟은 굉장히 잘 잡거든요. 현실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걸 키우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 나는 거를 보면 팍스콘이
철회했다고 마치 모든 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전제 조건 되는 데에서 기술 협력 파트너를 찾아오라고 제약을 걸었는데 팍스콘하고 베단타가 이걸 못 지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LI 조건이 안 된 거고 다시 떨어져 나가고 다시 팍스콘이 별도로 투자 기초를 찾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단점은 뭐냐, 워낙 장점도 여러 가지 말하는데 첫째는 인프라 부족은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도 인프라를 깔겠고 항구도 개발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시간은 좀 걸린다는 소리죠. 제가 갔을 때에 비하면 뭐 저 대표님은 20년 전에 갔었지만 제가 10년 전에 13년 전에 갔을 때는 그때도 안 좋았는데 제가 작년인가 갔다 오니까 나름 좋아졌더라고요. 바뀌기는 바뀌죠. 목표대 지향점에서 따라가는 거 아닌데 서서히 바뀌어가는데 한국 분들은 마치 우리 한국처럼 빨리 진발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이처럼 빨리 된 나라는 없거든요. 어느 나라 가더라도 천천히 따라가기 때문에 이 가는 단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면 되는데 선행을 해서 가려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부족은 항상 제기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무역 장벽 이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입 대체가 기본적이기 때문에 수입 관세는 무조건 높습니다. 근데 이걸 한국 정부 보고 한국 기업들 나갈 때 관세를 낮춰달라는 논리는 사실은 안 통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렸고 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찾아가지고 무역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저희가 많이 수출해 올 테니까 관세를 낮춰 이 논리는 인도가 한국을 알기를 아까 이 대표님도 김봉현 의원도 말씀하셨죠. 저희도 인도를 무시하고 사실은 인도도 한국을 무시하거든요. 한국이 뭐 볼 게 있다고 사실은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뭐 기부를 한다고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니한테 해줄 테니까 관세를 낮추다라는 논리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 논리보다는 인도에서 수입해 올 걸 어떻게 이제 정당에 찾아가서 갖고 오느냐 그 구조를 하는 거고 수입 관세 구조가 맞는 거는 결국은 인도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지화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서도 보면 팬데믹하고 중국 미중 갈등에서 일어나는 건 곤욕하잖아요. 곤욕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희가 2000년 이전까지 했던 건 글로벌 전략에서 단일 지역의 생산 기지를 가졌다면 이제는 권역으로 나눠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동남아 하나, 인도 하나를 보면 인도 내에서 결국은 밸류 체인을 갖춰가지고 자립화 기지를 만드는 게 우선이지 그걸 제약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거기 내에서 현지에서 만들어가지고 생산 구조를 갖춰 나가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정부 정책 공동생 굉장히 깊게 보셔야 되는 파트죠. 인도가 정부 정책 한번 발표하면 이게 쭉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어차피 그걸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희도 인도에 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양치기 소년은 되지 말자. 얼른 발표 딱 나버리면 이거 바로 본사해보고 딱 해버려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보고하면 한 달이나 두 달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조기에 보고를 하시되 일단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정책 변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세라고 태양광 전지를 하는데 인도가 태양광의 생산 능력이 지금 전체 발전량의 35에서 40%까지 되거든요. 굉장히 화력에 대해서 낮춰놓은 거기 때문에 태양광하고 풍력 이런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목표는 태양광세라고 전지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립정책이에요. 그러자면 이걸 대부분 어디에서 수입하냐면 중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안 발표할 때 수입 관세를 올려라. 25%하는 거 40%까지 올려버리니까 중국산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못 들어왔을 때 문제는 단가가 올라가니까 태양광 발전한 업체들이 발전 능력을 줄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요새 업체들이 가가지고 정부한테 야 관세가 너무 높잖니 좀 낮춰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 변동성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발표된 정책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팔로우를 해가지고 이 정책이 어떻게 따라갈 거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고려해야 된다는 소리죠. 결국 이렇게 장단점을 다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제조업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바뀔 나라는 그래도 인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타 아시아 해가지고 동남아 다 합치고 인도하고 합쳐도 인도가 훨씬 큰 나라거든요. 사실은 이 알타 아시아로 가더라도 결국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인데 완벽한 대책이라는 상호 보완적이죠. 어느 기업 차원에서 누가 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는데 정책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할 기업을 물어보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반도체 기업들 지금 바이든에 반기되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인도를 완전히 적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보완할 수 있는 시장을 하나를 보고
중국 시장 내에 어떻게 대체 기지로서 권역별 생산 기지로 가는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그걸 보는 게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접근을 하더라도 단순 제조업하고 김봉원 대표님이 발표하셨던 고급 기술 분야는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서로 다른 2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짧게 마치겠습니다.